연말연시 이용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스키장과 눈썰 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 운영이 모레부터 중단됩니다. 정동진과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주요 해돋이 명소도 폐쇄됩니다. 전국에 있는 식당에서도 5인 이상 입장이 금지됩니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리를 2시간 만에 종료했습니다. 모레 오후에 추가 심리가 이어집니다. 오늘도 윤 총장 측은 법치주의 위배를 강조했고 법무부 측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내세웠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폭행을 당했던 택시기사의 최초 진술이 사흘 만에 대부분 바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었다는 경찰 설명에 대해서도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정의당이 이른바 데스노트에 올릴지 고심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추가 폭로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마 흡입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B2B의 멤버 정의룬이 거액을 들여 대마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예계 퇴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빠르게 번지고 있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어린이를 더 쉽게 감염시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90개 넘는 나라가 영국발 입국을 차단했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소원을 비는 해맞이마저 앗아갔습니다. 정부가 연말 연초 방역을 위해 전국 해돋이 관광 명소를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스키장과 눈썰 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도 당장 모레부터 1월 3일까지 운영을 전면 중단합니다. 식당에서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5인 이상 집합 금지도 수도권을 넘어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당장 관광 레저업계와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걱정인데요. 코로나 없는 세상, 전 국민의 새해 소원이 아닐까요? 연말 연초 방역 어떻게 강화되는지 이현수 기자가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뜨는 해를 보기 위해 새해 첫날이면 수십만 명이 찾는 포항 호미곶. 내년에는 일출을 보며 함성을 터뜨리는 인파도 한 해 소원을 비는 모습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정부가 연말연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동진, 서울 남산공원 등 전국의 해돋이 관광 명소와 휴양림 등 국공립시설을 모두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스키장, 눈썰 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 운영도 중단됩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곳은 실내뿐 아니라 야외도 막겠다는 겁니다. 모임과 만남도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만나는 일조차 예일 수가 없습니다. 금토일로 이어지는 성탄절 연휴와 새해 첫날 연휴에 모처럼 특수를 기대했던 업계는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최고 피크라고 할 수 있죠. 고객님들한테 일단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호텔과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예약도 객실의 50% 이내로 제한됐습니다. 3단계 격상시에도 포함되지 않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관광 명소를 중심으로 이미 예약이 꽉 찬 숙박업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환불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취소할게요 하는 지금 추세입니다. 정부 지침이 이러니 다른 할 말도 없는 거고요. 피해 금액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하죠. 정부가 피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막막한 심정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번 달에 정비세를 못 보내고 굶어 죽을 정도고 쌈싸고 이거 큰 빚이 예상해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교회를 비롯해 종교시설의 예배와 법회 등은 모두 비대면으로 전환됩니다. 이번 조치는 모레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적으로 적용됩니다. 정부가 배수진을 쳤지만 관광명소 주변에 사람들이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그런데 방역 기준이 정부 따로 지자체 따로라 혼란스러워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당장 동해안의 강릉과 속초는 거리두기 단계가 오히려 완화됐습니다. 그러자 수도권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는데요. 상인들은 반기고 있지만 감염을 우려하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강릉의 KTX 열차 운행을 중단해달라는 국민 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평일인데도 시장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대부분 동해안으로 여행을 온 관광객들입니다. 발열 체크나 방명부 작성 같은 건 찾아볼 수 없고
거리 두기도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연말을 맞아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집단 감염 우려가 한층 커지는 상황. 그런데 속초시는 2단계였던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낮췄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며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정부가 연이어 강경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 지역에선 카페 실내 취식도 밤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도 가능합니다. 확진자가 생긴다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있죠. 강릉시도 거리 두기를 최근 2.5단계에서 2단계로 낮췄고 고성과 양양도 거리 두기 1.5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거리 두기 단계가 달라 혼란스럽다는 지적에 강원 지역 지자체들이 거리 두기 2단계 상향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방역 단계를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과 연말 연시를 앞두고 자영업자 피해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습니다. 주민들은 소가리만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강릉행 KTX 열차 운행을 중단시켜달라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불안하죠. 불안해요. 지금 조심하라고 난리잖아요, 지금. 우리가 참 불안한 상태에서 내리면은. 제가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기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연말 특수에 방역이 뒷전으로 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수도권에선 당장 내일부터 5인 이상 모임이 전면 금지되다 보니 식당, 파티룸, 골프장까지 하루 종일 예약 취소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그새를 틈타 꼼수 영업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당장 내일 0시부터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자 수도권 골프장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하루에 한 100건 정도? 하루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약하는 사람이 한 달치 있는 사람들이 다 전화를 하니까. 보통 고객 4명에 캐디 1명이 동반해 5명이 함께 움직이는데 이럴 경우 집합 금지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골프장 측은 고객들에게 부랴부랴 안내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저희가 문자를 사실 방금 보냈거든요. 3인 플레이로 맞춰주셔야 된다는 내용으로 조금 드렸어요. 정부 지침이 내려왔다고. 골프 부킹이 무더기로 취소되자 평소 3인 이하 팀 예약은 받지 않던 골프장들이 2명 예약도 가능하다며 이례적인 홍보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수도권 골프장은 175곳으로 전국 골프장의 33%가 몰려 있습니다. 연말 모임 장소로 인기를 끌었던 파티룸 예약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그 12월달 같은 경우는 특히 미리 예약이 다 되어 있었어요. 거의 싹 다 취소됐다고 보면 100% 환불입니다. 음식점과 술집 역시 5인 이상 집합 금지 대상이어서 송년회와 신년회 예약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주는 꼼수 영업으로 손님을 끌기도 합니다. 5명 이상 단체 고객에게 이른바 테이블 쪼개기를 제안하는 겁니다. 하신다 그러면은 테이블 조금 나눠서 앉으시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자리하고 이런 걸 해드릴 수 있으니까. 코로나19 급증세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과 현장 점검 이전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월세 생각하면 영업을 쉴 수도 없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만 가는데요. 여당은 세입자인 소상공인들에게는 이 재난지원금을 더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대 200만 원보다 좀 더 많은 금액으로 검토 중입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임대료를 내야 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더 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코로나19 피해 정도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했습니다. 3차 지급 때에는 이들 중 임차인에 한해 재난지원금을 더 주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2차 재난지원금이 대체로 임대료에 사용됐다며 추가 지원금은 사실상 임대료 지원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임대료 격차가 큰 데다 기준과 지급 방식을 정하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려 재난지원금을 더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더 받으려면 매출 감소 증빙 자료와 함께 임차인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중 정부와 최종 논의를 거쳐 내년 1월 중 지급한다는 구상입니다.
3조 플러스 알파의 제3차 재난지원금이 1월에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주당은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7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희정입니다. 국민들의 백신 불안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구체적인 입장이 나왔습니다. 우리도 특별히 늦지 않게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는데 다만 백신을 개발한 나라에서 먼저 접종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백신을 선구매한 싱가포르나 일본 사례를 들며 대통령이 현실 인식을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기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백신을 생산한 그 나라에서 많은 재정 지원과 행정 지원을 해서 이제 백신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쪽 나라에서 먼저 접종이 되는 것은 그것은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이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접종 시기도 많이 늦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밖의 나라들에서는 우리도 특별히 늦지 않게 국민들께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 또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즉각 비판했습니다. 신상진 국민의힘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장은 12월 또는 1월 내 접종 예정인 나라들인 싱가포르, 일본, 호주 등은 화이자나 모더나가 자국 제약사가 아닌데 어떻게 빨리 선구매했다고 생각하냐고 지적했습니다. 백신 비개발국 가운데 캐나다와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이 이미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 싱가포르, 멕시코, 칠레 등은 연내 접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 달나라 대통령의 동문서답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백신 상황을 설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야당이 이렇게 대통령 책임론을 들고 나설 만큼 백신 확보가 다급한 상황입니다. 두 회사에서도 우리 일반 회사과 달리 우리와 빨리 계약을 맺자고 오히려 그쪽에서 재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불과 지난달인데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을 때 계약을 했다면 논란은 없었겠죠. 오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후임 권덕철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자격 검증이 아니라 사실상 백신 청문회가 됐습니다. 강병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정부의 백신 확보가 늦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여유 있게 생각하고 백신 구매 활동에 치중하지 못했다는 것을 자인했습니다. 네, 일단은 백신과 관련해서는 백신 도입 시기가 늦은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는 게 1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하면 다음에 그 4차 유행이 왔을 때를 막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4,400만 명 분이 모두 계약 체결된 것이 아닌 만큼 확보란 표현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책임지십시오. 이행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직 계약을 본격 맺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확보가 아니죠. 국민들 다 주고 나가고 나서 백신 확보할 겁니까? 여당은 권 후보자 엄호에 나섰습니다. 자꾸 우리나라가 백신 확보에 실패했다고 얘기하는데 이미 우리나라는 약 4,400만 명의 국민들 받을 수 있는 백신 접종 숫자의 확보에 성공한 것은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백신이 먼저 달한 표어를 노트북에 붙이자 강력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저렇게 저런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자칫하면 안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저것을 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제기를 충분히 좀 감안하셔서 충분히 의사 전달이 되었다 싶으면 적정한 시기에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리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다 하는 말씀. 한편 권 후보자는 의대 본과 4학년의 의사 국시 재응시를 두고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국회와 상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이번에는 내일 열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정의당에서도 변 후보자에 대한 반감이 표출됐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구의역 사건 발언을 얘기하며 퇴출까지 언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정의당이 임명을 반대한 인사는 연이어 낙마해서 정의당 데스노트라는 단어까지 만들어졌죠.
국민의힘은 변 후보자의 SH공사 사장 재직 시절 채용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거침없는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014년 11월부터 3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지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신규 임용한 임직원 52명 중 최소 18명이 변 후보자와 인맥과 학맥 등으로 얽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변 후보자가 졸업한 학교 동문들은 물론 변 후보자가 활동했던 연구원과 학회 출신 역시 적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변 후보자의 오랜 지인도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SH공사는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변 후보자의 사장 퇴임 직후인 2018년 감사를 벌였습니다. SH공사는 채용된 1급 고위직 9명 가운데 7명이 변 후보자의 대학 선배이거나 연구원 등에서 함께 근무해 특혜 채용 오해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채용은 적합한 절차에 따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자격 미달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정의당에서도 퇴출 주장이 나왔습니다. 사람이 먼저다를 내건 정부라면 이런 시대착오적인 인식부터 점검하고 퇴출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른바 데스노트에 변 후보자를 올릴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변 후보자는 오늘 오후 국회를 찾아 정의당과 함께 단식 농성 중인 산업재해 피해자 유가족에게 사과했지만 유가족은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과 관련해 단독 취재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택시기사는 이 차관이 정차 후 폭행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었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 또 하나의 진술이 더 있었던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택시가 달리는 중에도 이 차관이 위험한 행동과 폭언을 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 사흘 뒤 택시기사는 이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합의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 배경을 두고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택시에서 잠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깨우다 멱살을 잡혔다는 택시기사의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달 6일 늦은 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택시기사의 최초 피해 진술을 확보합니다. 이때 택시기사는 멱살을 잡힌 일 말고도 운행 중 이 차관의 다른 위험한 행동에 대해서도 진술했습니다.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뒷자리의 이 차관이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갑자기 뒷문을 열었고 제지하자 욕을 했다는 내용의 진술이었습니다. 이 차관이 멱살을 잡은 시점도 운행 중이었다는 취지로 처음에는 진술했습니다. 목적지에 거의 왔을 때 내릴 곳을 묻자 이 차관이 갑자기 목 부위를 잡았다고 진술한 겁니다. 하지만 택시기사는 이런 최초 진술을 사건 발생 사흘 뒤에 한 피해자 조사에서 모두 번복했습니다. 이 차관이 운행 중 뒷문을 열었지만 욕설은 안 했고 멱살을 잡은 것도 차량이 멈춘 뒤였다고 자신의 말을 뒤집은 겁니다. 이날은 택시기사가 이 차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 불원서를 경찰에 낸 날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기사가 최초 진술이 다소 과장됐다며 진술을 번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택시기사는 전날 이 차관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화로 경찰에 밝혔습니다. 경찰은 택시기사의 바뀐 진술과 법리 검토 결과 일반 폭행으로 판단해 내사 종결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네, 이 사건을 취재한 사회부 박건영 기자 나왔습니다. 박 기자가 이제 운전자 최초 진술을 이제 취재를 한 건데요. 그 진술에 따르면 이 차관의 욕설과 난동이 한 차례 더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최초 진술에 따라 11월 6일 그날 이 차관이 택시를 탄 이후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용구 차관은 지난달 6일 밤에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이 서초동에 있는 자택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택시기사 최초 진술 내용에 따르면요, 운행 중 이 차관이 차문을 열려고 했고 자택에 도착할 무렵엔 갑자기 기사의 목덜미를 잡았다는 건데요. 그런데 사흘 뒤인 지난달 9일 택시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합니다. 이날은 택시기사가 처벌 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한 날인데요. 그리고 사흘 뒤 서초경찰서는 단순 폭행죄를 적용해서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하게 됩니다.
택시기사 진술이 어떻게 바뀐 건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죠. 네, 이 사건 당일에는 주행 중 2차관이 뒷문을 열려고 했고 네. 제지하자 욕설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흘 뒤 진술에선 문을 열려는 건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욕설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또 최초 진술 당시에 멱살을 잡힌 건 운행 도중이었다는 주장도 사흘 뒤엔 정차한 상태였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이 현장 조사를 했던 파출소 경찰관들은 최초 진술들을 근거로 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서초 경찰서로 넘어오면서 진술이 바뀌었고 이 혐의 또한 단순 폭행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정말 이 택시 안에 블랙박스는 없었답니까?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을 텐데요. 네, 이게 보통 택시들은 교통사고나 승객과의 요금 시비 등을 대비해서 전방과 후방, 그리고 실내를 각각 녹화하는 3채널 블랙박스를 상시 가동하는데요. 그런데 이번 사건에선 거듭 확인했지만 녹화 영상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저희가 당시 상황을 파악하려고 이용구 차관에게도 여러 번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지금은 통화할 수 없다 이런 문자만 받았습니다. 자, 야당은 이 경찰이 혹시 뭉갠 것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경찰이 다시 들여다본다고 해요. 그래서 뭐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예, 이 논란이 일자 어제 경찰은 판례를 정밀 분석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내사 종결의 근거도 됐습니다. 2017년 판례를 제시했는데 그때 사건을 보면 당시 택시비를 요구하는 기사를 손님이 폭행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법원에선 택시를 운행 중이 아니었다고 봤다는 겁니다.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승하차를 위한 정차도 운행 중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논란의 여지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또 이게 내년 1월부터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죠. 그래서 이 경찰은 검찰 지휘권 없이도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경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종식시키지 못하면 수사권 조정에 맞게 한 건지 논란이 또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사회부 박건영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는 빨라도 이틀 뒤에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법원이 윤 총장 측과 법무부 변호인을 불러 2시간 넘게 신문을 했지만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이틀 뒤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재판부도 매우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홍태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멈출지를 결정하는 가처분 신청 심리. 재판부는 이틀 뒤인 오는 24일 오후 심리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좀 이렇게 심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양쪽에서 준비를 해서 다시 한번 신문을 하기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법원이 굉장히 심도 있게 심리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윤 총장 측은 징계와 관련해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자료들이 새롭게 제출돼 재판부가 이에 대한 양측 설명을 더 들으려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들의 임명 시점과 근거 등을 밝히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원래 재판부가 양측 변호인에게 의견을 펼칠 수 있게 배정했던 시간은 각각 30분씩. 하지만 심리는 2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 심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24일에도 심리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윤 총장의 정직 상태도 최소 이날까지는 이어지게 됐습니다. 앞서 직무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때는 법원 심리도 하루 만에 끝났고 이튿날 직무복귀가 결정됐습니다. 재판부가 심리를 이어가기로 한 건 대통령이 제거한 징계 효력에 대한 결정인 만큼 양측 입장을 충분히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홍태현입니다. 오늘 양측의 법리 싸움은 팽팽했습니다. 복귀냐 아니냐 어느 결과가 나오든 이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 어느 한쪽은 큰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이겠죠. 양측이 판사 앞에서 어떤 논리를 내세웠는지 이어서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오늘 심리에서 이번 징계가 윤 총장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주의와 연결되는 근본적인 문제라는 점을 많이 말씀드렸고요. 산권력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고 강조하며 2달간 윤 총장의 부재 상태가 검찰 수사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습니다. 정부 의사에 반하는 수사를 했던 이유로 이렇게 내쳤을 수 있다면
검찰의 존재 이유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결과로 초래한다. 반면 법무부 측은 검찰총장도 대통령의 민주적 통제에서 예외일 수 없다며 맞섰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이 부여하고 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의 일환으로 행사된 것이다. 윤 총장 측이 제기하는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아마 역대 어떤 공무원의 징계 사건보다도 징계 혐의자에 대한 방어권이 보장된 징계 절차였다.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오는 24일 신문에서도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편법 증여 의혹을 받고 있는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자진 탈당했습니다. 부친이 이 의혹을 취재하는 기자를 돈으로 회유하려 했다는 폭로까지 나오면서 서둘러 당을 떠난 건데요. 민주당은 의원직도 내려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김현수 기자입니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탈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 국민의힘의 당적을 내려놓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건설업자 출신인 전 의원은 부산 중견건설사 회장인 부친의 일감 몰아주기로 재산을 130배나 불렸지만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 부산시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부친 회사에 인허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특히 이를 취재하는 한 언론사 기자에게 전 의원의 부친이 3천만 원을 주겠다며 보도를 무마하려 한 장면이 방송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 의원은 아버지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깊이 사죄한다면서도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진정으로 사죄한다면 당적이 아닌 의원직을 즉시 내려놓는 것이 마땅합니다. 전 의원이 국회에 신고한 재산은 914억여 원으로 21대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열왕야랑 박소윤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1가구 1주택법 어떤 법일지 궁금한데요. 누가 발의를 했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요즘 장관들은 이제 1주택자만 이제 임명이 되잖아요. 그럼 국민들도 가구당 1주택만 가져라 이런 법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국가와 지자체가 주거정책을 만들고 시행할 때 1세대 1주택 보유 거주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항목을 주거기본법에 추가한 겁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그럼 국민들은 뭐가 달라집니까? 다주택자들은 불법이 된다 이런 건가요? 네, 다주택 처벌 조항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진성준 의원도 SNS에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 1가구 1주택 원칙을 주택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로서 명문화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럼 이 법으로 바뀌는 게 뭡니까? 네,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고강도 규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다주택자들에게 1년 내에 처분을 해라라고 할 때 근거가 뭐냐라고 할 때 바로 이 원칙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헌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상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모르는 것입니까? 망각하신 겁니까? 다 집값 잡으려고 내는 법 같은데 실제로 집값 잡는 데는 좀 도움이 될까요? 네, 진 의원 SNS에는 뭐든지 한 개만 배급해달라, 여기가 북한이냐, 그렇게 해도 집값 안 떨어진다 등 냉소적인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집값 안 떨어진다, 이거 진 의원의 과거 발언이죠.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3천만 원짜리 탈당.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결국 탈당을 했어요. 의혹을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전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전 의원 재산이 12년 만에 130배가 급증했는데 여기에 부친의 도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건설사를 운영하는 부친이 전 의원과 동생들이 설립한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떼어주기 등을 통해서 편법 증여를 했다는 겁니다. 이 편법 증여 의혹보다 더 결정적인 게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의혹 보도를 막기 위해서 전 의원 부친이 3천만 원을 제시하면서 청탁을 시도한 겁니다. 사실 관련 의혹들은 2달 전 국정감사에서도 제기가 됐습니다.
야당의 모 국회의원 아버지가 소유수고요. 이 모 국회의원 또한 이 회사의 대표이사를 지냈습니다. 예를 들어 4개 회사 2010년에 1000억 원이었는데 2016년에 1,000억 원. 야당 의원에 대한 정치적인 공격성 발언에 대해서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가. 전 의원은 해당 의혹들이 다시 제기된 이후에 연락이 되지 않았고 오늘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도 불참했거든요. 그런데 오후 갑자기 기자회견을 갖고 탈당했습니다. 의원은 이제 탈당을 했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악재인 건 분명한 거예요. 네, 소속 의원의 의혹으로 당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일단 선긋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의혹이 제기됐을 때 제 식구 감싸기만 하지 말고 제대로 사실관계를 따져봤다면 어땠을까요? 불과 3개월 전에는 박덕흠 의원이 피관기관으로부터 1,000억 원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일자 탈당했죠. 소를 잃어도 외양간은 고칠 수 없는 걸까요? 오늘의 여랑야랑은 매번 그래로 정해봤습니다. 네, 의혹이 제기되면 의원은 탈당하고 어물쩍 넘기는 게 요즘 여야 트렌드인가 봅니다. 욕하면서 닮아가는 걸까요?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유명 아이돌 그룹 B2B 멤버 정일훈이 수년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적발됐다는 소식 채널A 탐사보도팀 취재로 전해드렸습니다. 문제가 된 시기 가수 활동을 활발히 했다는 것이 알려지며 연예계 퇴출 요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박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일훈의 마약 혐의를 묻는 취재진에 전혀 몰랐다던 소속사 측은 채널A 보도가 나간 지 2시간 만에 공식 해명을 내놨습니다. 정일훈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마약 혐의로 수사기관에 소환돼 조사 중인 사실은 맞다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향후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일훈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집과 차량 등에서 지인들과 함께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약 거래에 사용한 돈도 상당한 액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도 정일훈은 왕성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올해 초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기 직전 군입대를 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당시에도 수사에 대해선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았다, 팬들을 기망했다며 정일훈의 퇴출을 촉구했습니다. 정일훈은 현재 경기도의 모 공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B2B 정일훈은 현재 사회복무요원이죠. 즉 군인은 아니기 때문에 군검찰이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맡습니다.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어서 이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일훈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5월 고련 군에 입대했습니다. 가수 승리가 기소된 뒤 입대한 것과 닮은 꼴입니다. 하지만 현역으로 입대해 관련 재판이 일반 법원에서 군사법원으로 이첩된 승리와는 달리 사회복무요원인 정일훈은 군검찰이 아닌 경찰이 사건을 넘긴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검찰의 수사 초점은 정일훈의 대마 흡입이 얼마나 상습적이었느냐에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약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브로커 등과 함께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간이 길다. 다른 사람과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을 해서 전문적인 범행을 했다. 초범이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케이스가 있어요. 검찰은 또 수년간 거액의 돈이 대마 구입에 흘러들어간 만큼 정일훈의 주변인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서연입니다. 코로나 뉴스 다시 전해드립니다. 영국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어린이도 쉽게 감염시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세계 각국이 영국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한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의 48시간 국경 봉쇄로 파리와 런던을 잇는 해저 터널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수천 대의 화물 트럭들이 그대로 서 있습니다. 런던 기차역은 고국행 열차를 타려는 사람들로 붐볐고 고향에 도착한 여행객은 가족을 안고 흐느낍니다.
Creo que el avión lo agarró un vuelo, lo que pasó, y llegamos acá y es el último vuelo que puede entrar de Inglaterra. Nos dieron lo que fue pasando y bueno. 스페인, 인도, 캐나다 등 40개가 넘는 국가들이 영국을 상대로 국경을 걸어 잠갔습니다. 백신 최초 접종 국가인 영국이 이런 수모를 겪는 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영국 정부 자문그룹 소속 과학자들은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 바이러스보다 어린이를 더 쉽게 감염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And there is a hint from the data that this variant may infect children slightly more effectively than the previous. 코로나 바이러스는 표면에 붙은 돌기가 인체 세포의 수용체와 결합해 침투합니다.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수용체가 적어 감염이 잘 이뤄지지 않지만 변이 바이러스는 숫자와 상관없이 수용체와 잘 결합한다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약 70% 정도로 전파력을 증가시키는 그 퍼센트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화이자 등 백신 개발 업체들과 세계보건기구 WHO는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고 안심시켰지만 Even if the virus has become a little bit more efficient in spreading, the virus can be stopped. So this situation is not, in that sense, out of control. 덴마크와 네덜란드, 호주, 남아공 등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채널A 뉴스 현서입니다. 미국에선 모더나 백신 접종이 일제시 시작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화이자 백신으로 공개 접종을 마쳤습니다. 제3의 백신 얀센도 다음 달 긴급 사용 승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정한 특파원입니다. 카메라 앞에 앉아 소매를 걷어붙인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화이자 백신 접종을 마친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행정부에도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We owe you big. We really do. And one of the things is that I think that the administration deserves some credit getting this off the ground with Operation Warp Speed. 화이자 긴급 접종 일주일 만에 냉동 보관이 필요 없는 두 번째 백신 모더나 접종이 미국 전역에서 시작됐습니다. I'm hoping that I'll be on vacation next March. Because of this vaccine. That's what I'm hoping for. 전염병 대응에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파우치 소장도 모더나 백신을 맞기로 했습니다. 제약업체 얀센이 개발 중인 백신 후보가 내년 초 미국에서 세 번째로 긴급 사용 승인을 추진 중이란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But we are very hopeful by January we'll have at least 3 vaccines with more to come. 내년 6월까지 전 국민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이지만 코로나19 확산세는 연말 연휴를 앞두고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성탄 연휴를 앞두고 지난 주말에만 350만이 이동하는 등 추수감사절 때보다 더 많은 인구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돼 코로나19 확산 우려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싱가포르는 중동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백신을 들여왔고 지난 일주일 지역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싱가포르 총리의 방역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황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행기 화물칸에서 냉동 보관된 화이자 백신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제조 공장이 있는 벨기에에서 출발한 백신 1차분이 싱가포르에 도착했습니다. 사우디 등 중동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처음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공항 관계자들은 밤늦은 시각까지 들뜬 마음으로 백신 도착을 지켜봤습니다. Our staff, our logistic companies, they've all been trained up to the WHO standards to be able to handle all these cargoes safely. 서울보다 조금 넓은 면적에 우리나라 인구의 10% 정도가 살고 있는 싱가포르. 일찌감치 백신 예산 8,200억 원을 배정해 화이자만 아니라 모더나, 중국의 시노백까지 사전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지도자가 직접 나섰습니다. The Health Sciences Authority, HSA, has approved the Pfizer-BioNTech vaccine for pandemic use. We'll have enough vaccines for everyone in Singapore by the third quarter of 2021.
3월 개학을 강행하는 등 한순간 방심으로 1,400명대까지 치솟았던 지역 확진자는 최근 일주일 동안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감염 경로 추적 앱 설치를 의무화하는 초강력 대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가격리 위반자에게는 최고 850만 원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내리는 법안도 마련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코로나 백신을 확보해 무료 접종을 앞두고 있는 싱가포르는 다음 주 사회적 거리 두기도 일부 완화합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오늘 밤 자정, 그러니까 내일 0시부터 수도권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죠. 다음 날인 24일 0시부터는 이 조치가 사실상 전국에 확대 적용됩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수도권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행정명령이라면 전국은 식당을 제외하면 권고사항입니다. 팩트맨 제보창에도 관련 문의가 많은데요. 시청자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에서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안 된다면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가는 건 괜찮을까요? 서울시의 문의안이 안 된다는 답변입니다. 이번 행정명령 대상은 서울 거주자와 방문자, 즉 사람이 대상인데요. 서울 시민이 다른 지역을 가더라도 서울 지침을 적용받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서울 시민 2명이 제주도에 가서 타 지역지인 3명과 함께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팩트맨이 확인해보니 경기도와 인천은 행정명령 범위를 타 지역 이동 포함이 아닌 각 경기도, 인천시 내로만 보고 있다는 답변이라 서울시의 세부 방침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에선 우리 집은 5인 가족인데 가족끼리 모일 수도 없는 거냐 문의 있는데요. 서울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주민등록상 한 집에 같이 산다면 가족 모임 괜찮은데요. 새해 인사드리려고 부부가 자녀와 함께 부모님 집을 찾아가 5명 이상 모이는 건 원칙상 안 된다는 설명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사 구내식당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동료들과 밥도 못 먹는 거 아니냐 문의 있는데요. 구내식당 점심은 경영활동 일환으로 분류돼 예외로 인정됩니다. 이번 조치 실효성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후 역학조사에서 5인 이상 모인 사실이 드러나면 과태료는 물론 치료비 등 보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지난 5월 서울역에서 여성이 모르는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당해 큰 부상을 입은 사건 기억하십니까? 대낮이었는데도 폭행 장소에 CCTV가 없었고 범인을 바로 검거하지 못해서 더 공포스러웠죠. 지금은 이런 사각지대 문제가 해소됐는지 우현기 기자가 다시 가봤습니다. 지난 5월 서울역에서 일면식도 없는 3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해 광대뼈가 함몰되는 큰 부상을 당한 30대 여성. 사건 현장엔 CCTV가 없어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데 일주일이나 걸렸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이 폭행을 당했던 서울여관 점포 앞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CCTV가 설치가 됐는데요. 서울여관 다른 곳들은 어떨지 제가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공항철도가 관리하는 서울역 구간에는 승강장을 포함해 8곳의 사각지대가 있었는데 사건 이후 CCTV가 설치됐습니다. 안 보이는 곳이 많았었는데 이거는 회전도 되고 줌도 되고. 하지만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지하서울역은 다릅니다. 승강장으로 내려가 보니 벽과 벽, 기둥과 기둥 사이 사각지대가 여전합니다. 야간이나 사람들의 통행이 많지 않은 시간대 이런 공간이 좀 위험할 수도 있겠죠. 술 취한 사람을 갖다 부축하는 척하면서 이런 데 와가지고 강도를 한다든가. 지상과 연결되는 출입구 곳곳에도 CCTV가 없고 유동인구가 많은 계단과 통로도 사각지대입니다. 동선이 겹치는 지점들에 오히려 CCTV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곳에서 신체적 접촉을 동반한 범죄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교통공사가 밝힌 지하서울역 CCTV 사각지대는 모두 16곳. 이용객들은 불안해합니다. 여성분들 혼자 다니면 더 무섭고 다니기 좀 꺼려질 것 같고 CCTV 달아주시고 저녁에는 좀
누가 좀 이렇게 지켜봐 준다거나 해주셨으면. 전국 1200개 철도역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한 CCTV 사각지대는 지난달 기준 3,100곳이 넘습니다. 각 철도 운영기관들은 2022년까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곳을 사각지대로 판단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 기준 또한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나 이런 데 위주로 지금 CCTV가 집중적으로 부착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범죄 발생은 사고 발생하고는 또 다른 양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CCTV의 화질도 문제입니다.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에 설치된 130만 화소 미만 저화질 CCTV는 62.7%에 이릅니다. 취재진이 직접 실험해보니 100만 화소에선 15m 떨어진 차량 번호판을 식별하기 힘들었고 50만 화소에선 5m만 떨어져도 해상도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런 카메라들 때문에 식별을 못해서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범죄 예방이나 안전 문제를 위해서 서울교통공사 등이 빨리 이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전문가들은 범죄 예방을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CCTV가 수백 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에 의해서 실시간 모니터링 되지 않는다면 예방 효과는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다시 간다, 우현기입니다. 퇴근길 김포 골드라인 전동차가 갑자기 멈춰서며 승객 수백 명이 1시간가량 갇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개통 이후 이런 사고가 잇따르는데 사고 열차엔 안전요원이 없었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승객들이 깜깜한 선로를 걸어갑니다. 열차가 중간에 멈추면서 승객 200여 명은 1시간 넘게 갇혀있다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열차를 제어하는 장치가 고장난 게 원인이었습니다. 오전에 다른 사고는 어떤 상황인지 문제가 어떤 건지를 물어볼 사람도 없던 상황이어가지고 사람들이 더 불만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김포 골드라인은 안전 문제가 불거지면서 개통이 두 차례나 연기됐고 지난해 9월 개통한 지 한 달도 안 돼 열차가 멈추는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고가 나도 현장에 대처할 인력이 없다는 겁니다.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되다 보니 역에는 역무원이 1명씩만 배치돼 있습니다. 무인 열차여서 기관사도 없고 비상시를 대비한 안전요원 역시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여기가 구간이 길다 보니까 탈출하기도 힘들어요. 또 그런 경우 온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김포공항에서 탈 때 사람 진짜 많은데 완전 낑겨서 타거든요. 근데 그때 좀 문제 있는 것 같고 가끔 멈출 때도 있고. 회사 측은 안전요원 추가 배치 등 재발 방지 대책들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e스포츠로 운전을 배운 고등학생이 운전면허를 딴 뒤 실제 레이싱에서 우승을 차지해 화제가 되는데요. 화제의 주인공 김규민 선수를 사공성근 기자가 만났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레이싱 대회인 CJ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14번째 시즌이 막을 내렸습니다. 최고 클래스인 슈퍼 6000 레이서들은 1년간 2200km, 지구 반바퀴를 달렸습니다. 희노애락이 담긴 서킷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어린 선수가 있습니다. 지난 7월 첫 출전에서 우승한 고3 학생인 김규민. 그 비결은 바로 e스포츠 레이싱, 즉 심레이싱입니다. 서킷에 이제 막 등장한 신예지만 e스포츠에선 이미 아시안권 챔피언이었습니다. 김규민은 운전면허를 따자마자 실제 레이스에서도 우승을 차지한 겁니다. 주행법이나 핸들을 돌리고 엑셀을 밟고 브레이크를 밟는 거는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고 체력적으로 훨씬 힘든 거 그런 거 빼고는 크게 차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시각에만 의존하는 e스포츠 레이싱과 달리 실제 레이싱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어 적응하기 쉬웠다고 말합니다. 심레이싱을 통해서 습득해왔던 것들을 바로 적용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아무래도 좋은 결과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 때 아버지가 하던 자동차 게임을 통해 입문해 e스포츠 레이싱 아시아 1위에 오른 김규민. 대학에 진학해 자동차 공학을 배우면서 e스포츠 레이싱 세계 1위에도 도전할 계획입니다. 첫 장비만 부모님이 사주셨고 그 이후로부터는 제가 그 대회에서 모은 돈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해나가면서 아직은 조금 부족하지만 세계 1등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추위 대신에 미세먼지가 말썽인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국발 미세먼지와 대기 정체가 겹쳐서 내일까지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 고농도 미세먼지가 머물겠습니다. 미세먼지의 안개까지 더해져서 내일 오전뿐만이 아니라 낮에도 가시거리가 1km 안팎으로 짧겠는데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만큼 종일 조심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성탄절 이브 오전 사이에는 많은 지역에 비와 눈이 올 텐데요. 기온이 높아서 대부분 비로 오겠고 강원 영서 지역은 1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성탄절 당일에는 전국이 맑겠고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동해안 지역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은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안 전 지역에는 강풍이 몰아치고 건조특보까지 발효 중이니까요. 화재 예방에 힘써주셔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에 눈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비가 그치자마자 다시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백신을 맞으면서 경쟁 후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했습니다. 초고속으로 백신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을 만하다는 겁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정적과도 힘을 합치겠다는 메시지에 공감이 가는데요. 이 코로나 전선에서 4분 오열된 대한민국, 모든 지혜를 모아 백신도 방역도 헤쳐나가야겠습니다. 오늘 클로징은 공공의 적은 코로나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에입니다.